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은퇴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노후 대비로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증권사의 연금 계좌 중 상장지수 펀드의 잔액이 약 2조 9천억 원까지 늘었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6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ETF가 뭐지?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내 연금 계좌도 ETF 할 수 있는 건지 투자는 처음인데 주의할 점 등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무님 저희가 퀴즈를 매번 드리는데 네. 퀴즈 우리 상무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힌트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퀴즈 오늘의 상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인데요. 최근 에버 기분호가 자초돼 백길이 막혀서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운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스웨즈 팽하, 2번 스웨즈 운하, 3번 수미안가, 4번 수에즈원이 부릅니다. 원하고 원망하죠. 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혹시 힌트 가능하실까요? 비슷한 걸로 파나마 운하가 있죠? 더 미궁 속으로 더 어려워졌나요? 전혀 힌트가 아닌데요, 그거는. 뒤에 두 자만 맞추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정답들이 와서 정답만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9675번님께서는 야, 이거 굉장히 기발한 오답인데 5번 수혜주 윤발. 대단하다. 수혜주 윤발. 7117번님 정답 수아레스 우나? 예, 축구 선수죠. 굉장히 유명한 우루과이의 축구 선수인데 수아레스 우나? 예, 골을 못 넣나 봐요. 9057번님 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진짜 그 담당 PD가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문자가 온 것처럼 해서 본인을 적고 있어요. 여기에 읽어달라고. 자, 7479번님 와, 제작진 애쓰는 노고에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경의를 표합니다. 운하 조치 완료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라고 하셨고요. 8561번님 정답 문자와 함께 택배 하차 중입니다. 기사님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모든 택배 기사님 파이팅이고요. 3333번님 아침에 최영진 아나운서와 슬라생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신문도 또 책도 읽는 이 시간이 너무 편합니다.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뉴스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커피에 중독된 게 아니라 슬라생에 중독되신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고 826번님 팽아 예, 중국 역사 왜곡 인터뷰 유익했습니다. 공감되고 같이 분개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터뷰였고요. 1509번님 수해즈운하라고 하셨는데 예, 오타입니다. 서울 택시 운행하고 있는데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변 택시 기사분 5분께 이 슬라생 전도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제작진이 팽수 성대모사 자제해달라고 팽수 팬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예,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상무님 좀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ETF 이게 뭔지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금융상품들이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ETF라는 말은 이제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예요. 예.
익스체인지가 이제 증권거래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장돼 있으니까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시켜놓고 주식처럼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의 예.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다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좀 가장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개인 투자 열풍이 ETF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열광적입니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ETF 거래되는 이제 순자산을 보면 한 56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예.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만 놓고 보면 순자산 규모가 55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보다 ETF 순자산이 좀 더 많아진 셈이니까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ETF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예. 근데 특정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또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종목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건 일반 펀드도 그건 가능한데 예예. 일반 펀드에서 투자할 때 문제점은 이제 실시간으로 사고 팔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펀드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요. 해당 ETF 내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보다 좀 더 투명하고 거래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ETF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개별 주식 안 하고 왜 ETF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예.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ETF는 특정한 뭐 산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섹터나 뭐 테마 같은 데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지 않고 그 산업이나 분야 테마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주가 지수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게 수익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ETF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하면 코스피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 중에서도 상위 한 200개 종목만 뽑아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 지수를 추종하거나 우리 코스피 말고는 코스닥 같은 것도 있죠. 예. 코스닥에서 이제 150개 종목들을 꼽아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이제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해당 지수를 이제 그대로 쫓아가는 ETF가 이제 과거에는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성향이 어떠냐 그러면 수익을 날 때 확 먹고 싶고 뭐 손실 보는 장에서도 이익을 내고 싶고 이런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1% 오르면 나는 2%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예. 주가가 마이너스 1% 하락하면 나는 1% 수익을 내는 반대로 가는 인버스 ETF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이거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사람들 생각에는 오를 때는 레버리지하고 떨어질 때는 인버스 ETF 하면 예. 양수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됐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해야 되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이 뭐냐 그러면 섹터형 ETF나 테마형 ETF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있잖아요. 예. 반도체 테마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BBIG라고 해서 뭐 배터리나 뭐 바이오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그 섹터 ETF가 그 테마 ETF 특정 종목을 고르기 좀 어려운 분들이 분야별 묶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인데 섹터형 ETF는 예.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산업 분류표를 좀 사용을 해요. 예. 근데 산업군을 보통 이제 11개 정도 섹터로 많이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뭐 에너지, 원자재, 산업재 이런 식으로 한 11개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료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산업재 섹터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 소비재 섹터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IT 섹터 같은데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섹터 ETF가 이제 전통적으로 산업 분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의 뭐 기술이나 트렌드 변화가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분류 기준이 좀 과거여서 안 맞는다. 약간 오래됐다는 느낌도 들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서 테마형 ETF라는 게 나오는데 이 테마형 ETF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화나 뭐 트렌드 변화를 맞춰서 투자하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ETF, 뭐 클라우드 ETF, 반도체 ETF, 뭐 인공지능 ETF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즘 테마형 ETF들이 이제 섹터 ETF를 대체하면서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ETF는 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퇴직연금 이제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금융회사들 중에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증권사 같은 곳에 맡겨놓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뭘 제공하냐면 자기 퇴직연금을 ETF에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내 퇴직연금을 이제 ETF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들도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ETF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이런 연금을 이제 ETF에 투자하는 잔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 연말에 한 4,700억 정도가 이제 연금에서 ETF를 투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3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9,6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그렇죠. 1년 3개월에 한 6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최근에 이제 ETF에 근로자들이나 이런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ETF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 상담 하나가 들어왔는데 6118번님. 현재 현금 1억 정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월 80만 원 정도 매월 받고 있는데 자금 운영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어서 노후 걱정이 되는데 조언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이제 예금 상품이 최근 1% 안 되는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억 원 정도 되는 자금들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인지 성격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쓸 돈 같으면 투자 상품에 넣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긴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한 뭐 30에서 40% 들어가 있는 구성해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ETF 같은데 한 30%를 넣고 나머지는 좀 안정된 자산에다 집어넣어서 좀 위험을 좀 중립화시키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은퇴연금이라는 게 사실 안정성도 중요한데 연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연금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까? 실제 최근에는 좀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위험하다라는 말에 이제 정의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다라는 것들은 예금에 넣으면 안전하죠. 원금을 안 깨진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안전한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10년, 20년, 30년 굴려서 나중에 노후 생활비로 쓸 작정이라고 하면 이게 원금 액면적인 가치로만 안전한 게 중요하냐 아니면 물가 상승률도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액면 가치는 지켜내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 실제 내 구매력은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수익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 투자라는 것들은 하루 이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안전한 거는 어디로부터 안전해야 되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자금 중에 일정 부분들은 이제 투자 상품에 노출시켜 놓는 것들도 위험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들 좀 보고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만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증권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연금저축 같은 거를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 없이 이전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ETF 거래 가능한 증권사를 찾아가셔서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금들을 옮겨오시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용해주는 회사가 증권사인 경우에는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맡아서 운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은행 하나, 뭐 증권사 하나, 보험사 하나 이렇게 선정해 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일부 회사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은행이나 보험사 말고 증권사도 선정하고 있으면 거기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변경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 좀 유사한 질문인데 7923번님께서는 은행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데 금리 낮아서 ETF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뭐 퇴직연금 가입 금방 말씀드렸던 답변을 보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증권사 ETF 거래한 증권사를 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119번님께서는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40대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방송 듣다 보니 걱정되네요. 하게 되면 연금은 몇 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가 가입해 주는 거고요. 방금 물어보신 질문은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컨셉보다는 연금저축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하면 좋죠. 예. 예를 들면 늦게 시작하면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불어나는 금액들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먹었을 때 일찍 시작하고요. 이제 뭐 하실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한 해 저축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예. 그 금액 내에서 가능하면 채우려고 애를 쓰시면 이게 1년, 2년 쌓여가면 목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붙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투자 상품은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끔 좀 선택하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 좀 주의해야겠습니까? 주의할 점은 일단 거래가 편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가 편리한 거랑 그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를 많이 한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요. 자기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파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잦은 거래는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ETF에서 투자하는 비중을 좀 정해 놓으시고요. 그 비중을 일관적으로 좀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행 법에서는 ETF와 같은 주식형 ETF와 같은 상품에는 자기 퇴직연금 자산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좀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중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으시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좀 비중이 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원래대로 좀 줄이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땐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사서 비중을 늘려놓는 방식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정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시면 장기적으로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